이번 주 버스턴의 총영사관 폐쇄 방침도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명목상으로 이유를 제시한 것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중국으로부터의 내정 간섭 위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밟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가장 대문짝만하게 난 뉴스가 있다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뉴스였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미 합참의 이번 지시는 트럼프가 지난 가을에 이미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내린 지시로부터 시작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난달 15일에도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 수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독 미군을 줄이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당시 트럼프는 이런 조치가 오로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노골적인 이 삥뜯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니까 그들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화당의 벤 세스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즉시 이런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이후 처음이다 라면서 이 트럼프의 실책을 지적했고요. 심지어 그동안 친트럼프 성향을 강하게 보였던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마저도 나는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반대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면서 슬쩍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소속 아미베라 의원은 이 주한 미군의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의원도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이익마저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실 트럼프의 미군 감축 시도는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미 의회는 트럼프의 만행을 저지하고자 여러모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2020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 의회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에는 여러 개의 독립기관들이 있어요. 이른바 싱크탱크인데요. 그들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혹시나 오판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 길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런 경고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에서도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해왔다라고 강조했어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트럼프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천재다 보니까 남의 말은 애시당초 귀담아 들을 생각조차 없고 오로지 현찰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우리에게야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긴박한 안보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마저도 저렇게 반대할 정도라면 뭔가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달러의 붕괴입니다. 지난 1944년 브레튼 우주 조약에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자라고 미국이 제의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 나라들이 반대를 했죠. 케인즈가 특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막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막강한 해군력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모든 우방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미국이 스스로 저버리는 순간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약속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경제조사국 엔버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 했어요. 연구 논문 하나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최근의 트럼프의 행동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달러화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우방들은 외환 보유고를 유로화, 엔화, 위안화로 대체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이 우방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릴 경우 달러의 역사도 함께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트럼프를 뜯어 말리려 했던 것이죠. 불행인 것은 의회가 아무리 저렇게 나서도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는 점이고요. 다행인 점은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고작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재선 확률과 지지율은 달라요. 49%, 51%의 근소한 차이라도 1년 남았을 때하고 하루 남았을 때의 재선 확률은 달라집니다. 마치 옵션의 가치가 만기일에 가까움에 따라서 기초 가격의 등락에 더욱 크게 변동하는 것처럼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는 트럼프의 재선 확률을 고작 7%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뒤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트럼프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경합주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텍사스주나 조지아주 같은 남부 판벨트에서조차 조 바이든에게 추월당했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공화당원도 트럼프를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인물인 콜린 파월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지냈던 그는 뼛속부터 공화당원이었는데요. 최근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지지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바이든 지지 모임을 결성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다.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지난 미 대선 때 자신의 표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힐러리 쪽으로 밀자라는 민주당원들의 이메일이 해커에 의해서 노출되면서 배신감을 느낀 샌더스 쪽의 표가 막판에 트럼프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연이어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은 역시 바이러스인데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미국에만 벌써 14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 공식적인 미군 사망자 수가 58,315명이었으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조금 별종이라서 마스크 쓰고 집에서 있으라 라고 하면 오히려 자유를 속박한다면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딱히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혹저는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로 이 집요한 편가르기를 들고 있어요. 미국을 둘로 가른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을 때도 심각하게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통령의 언어인데요. 트럼프는 시위대를 극좌파 폭도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은 시작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무모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트럼프의 지지율 급락과는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선과 악, 남과 여, 진보와 보수 등 항상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분열을 굳이 조장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공화당을 철석같이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트럼프가 설령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좁은 땅덩어리조차 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보는 보수가 징그럽고 보수는 진보가 꼴도 보기 싫어요. 한쪽 진영을 모조리 바다에 쳐넣는다고 해도 다른 반쪽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막대자석을 반으로 가르면 N극하고 S극으로 쪼개질 것 같죠. 하지만 두 개의 새로운 막대자석이 생기는 것처럼 이 신비로운 지구 위에서 음과 양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트럼프가 고의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이 트럼프가 저지른 가장 큰 문제는 분열 조장도, 여자 문제도, 탈세도 아니었습니다. 더욱 큰 대역죄를 지었는데요. 바로 달러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달러의 반역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오래전부터 우려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란과의 포괄적 핵 협상을 트럼프가 깨버린 이후부터 말이죠. 미국 경제조사국 엔버의 폴리 통화전략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직후 러시아와 중국이 원유 거래를 결제할 때 달러화를 점점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이죠. 결국 이번 주에 큰일이 터지고 맙니다.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중에 하나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로리움이 이달 초 상하이의 국제 에너지 거래소 I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쟁여둘 원유 300만 배럴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로리움으로부터 받은 원유는 지금 현재 중국 산둥성 소재 IN이 저장 시설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BP는 8월에 또 한 차례 기존 계약에 따라서 아부다비 어퍼자쿵 원유 100만 배럴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이 BP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 무역회사 머큐리아도 오는 8, 9월 사이에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제가 쓴 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 읽어보셨죠?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스스로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쓰기 시작한 게 2013년도 1월부터였는데요. 그 해 다루었던 첫 번째 주제가 이란이란 나라였습니다. 이란이 악의 축이 된 이유 편에서 거론해드렸듯이 결제 통화는 오로지 달러라는 암묵적 약속을 어긴 나라들의 최후는 매우 처참했어요. 이란은 테헤란의 석유 선물 시장을 개설하려고 하다가 악의 축이 되었고요. 베네수엘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전을 깔고 있으면서도 사우디보다 크죠. 근데 석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를 다 받겠다라고 호언했다가 국제 거지가 되고 말죠. 감히 누구도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왜냐하면 악의 축에 협력했다가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함께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거론해드렸듯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달러 세상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1등 공신이에요. 미국은 텍사스에서 원유가 생산되면서도 중동의 석유를 갖다 썼습니다. 엄청나게 큰 미국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중동의 산유국들은 오로지 석유 거래에서 달러만 받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중국도 지난 1993년도에 원유 선물 시장을 열고 위안화 거래를 시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1년여 만에 거래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다시 악의 축에 반열에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도 석유 시장을 다시 개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지내던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싸우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죠. 이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입김이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죠. 아무리 중국이 선물시장 개장하면 뭐합니까? 석유 거래를 시작한다고 해도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서방 선진국들이 그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요. 그럼 거래가 없는 시장은 존재 의미가 없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뭘까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툭하면 보호비 청구서나 내밀고 방 빼겠다고 협박을 일삼으니 누가 미국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미국의 수도꼭지가 기꺼이 되어주었던 산유국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과거에 미국은 이 석유를 엄청 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동의 석유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위대하신 미국의 대통령님은 반대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지 말고 미국산을 가져다 쓰라고 우방들을 압박합니다. 중동의 판매자들에게 지금까지는 기꺼이 수요자가 되어주었었는데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들과는 경쟁자의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은 미국 큰형님이 그럴 리가 절대 없어 라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경제가 박살이 났고 원유 수요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 참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원유 수입국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인데요. 인도의 지난달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나 뚝 떨어졌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1290만 배럴에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합니다. 석유 선물 시장은 현물 인수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유 거래 시장을 개장하려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유종을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바이어스 마켓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중국은 석유 시장에서 둘도 없는 가장 큰 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석유 판매상들은요, 당연히 석유를 팔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이 땅에 처박혀버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받고 석유를 팔고자 하는 수출업자들에게 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푸틴이나 김정은과는 우정을 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만 지불하면 국제 건달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일종의 고품격 경호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독일의 주둔군을 빼서 조금 더 돈을 내겠다는 다른 국가에 재배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보다 앞서 시리아에서는요,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동지마저 버리고 돈을 선택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비를 뜯다가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으니 주지 못하는 만큼은 주한미군을 칼질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트럼프의 현금 절대 선호 정책은 전통적 우방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 달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지속적인 탈세계화가 미국의 고립을 가져오게 되고 미 달러를 훼손하고 무역 결제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에서는요,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이 두 개 보고서를 연결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귀결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석유 선물 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은 더욱 심하게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크게 잃은 트럼프를 대신해서 폼페이오가 전면에 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스스로 홍콩을 떠나 런던으로 망명한 우산혁명의 주연 네이션 로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남중국해의 중국 무단 점유를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노르웨이에 가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극지방 진출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충돌에 대해서도 이 공산당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라고 비판했어요. 거의 중국이 아파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지금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버스턴의 총영사관 폐쇄 방침도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명목상으로 이유를 제시한 것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중국으로부터의 내정 간섭 위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밟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3주 전에 중국과 미국의 기술주 비중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좀 더 줄여둘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